수준으로 이게 아니라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그런 어머니, 굿 이너브 마더라는 말을 냈죠. 이 안아주는 환경에서 우리가 그 엄마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아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하기를. 그래서 꼭 그 다음에 이제 마가렛 말로는 아동들이 태어나서 그 이제 심리적인 그런 분리 개별화에 대한 것을 연구를 했죠. 그래서 위니컷 말로는 유아가 어머니와의 공생적 결합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타인과 자신을 구별해 나가는 분리 개별화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 개별화라는 그 개념이, 분리는 아동이 엄마와 공생적 융합에서 벗어나는 걸 이야기하고요. 개별화는 아동의 자신의 개인적 특성을 갖다가 갖추어 나가는 것. 네. 분리해야지만 아동이 자신의 특성을 갖다가 갖춰 나가겠죠. 네, 요 단계를 갖다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유아가 초기에는, 태어나서 초기에는 공생적 유대로서 어머니의 정체성과 결합해 있다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단계를 이제 거치면서 3살 반이 되면, 3살 말이 되면 분리된 존재로 발달하게 됐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아의 심리적 탄생이라고 이렇게 네임을 붙였습니다. 우리 애들 어때요? 엄마 안녕, 유치원 갔다 올게 엄마.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버스 타고 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미 엄마와 나와 분리 개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이제 더 어릴 때는요,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힘들어요. 엄마들이, 직장 다니는 엄마들 애기 어린이집 유치원에 맡기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 출근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태어나서 1년 안에 8개월쯤 돼서 대상 영속성을 획득을 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또 6개월 때는, 6개월, 4개월에서 6개월 때부터 애착이 이제 형성이 돼서 주 양육자에게 딱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라다 8개월쯤 되면, 네, 물체가 눈앞에서 없어지면, 그전에는 없어졌네 이러고 앉았는데, 그 담요 밑에다가 공놀이를 엄마랑 아이랑 같이 하다가 싹 숨기면 담요를 싹 들춰가지고 공을 찾아내요. 바로 그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물체는 어디엔가 있다는 걸 애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요때서부터 깍꿍놀이를 많이 하죠. 애기가 컸댄데 숨었다 깍꿍, 그럼 엄마는 오, 또 깍꿍, 엄마도 깍꿍, 이렇게 하면서 대상 영속성을 갖다가 이렇게 잘 발달시키도록 도와주는 놀이가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3세 말쯤 되면 확실하죠. 그 대상 영속성이. 내가 이제 우리 엄마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 엄마는 어디에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 거야. 아니면 집에서 나를 기다릴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하고 헤어질 수가 있죠. 네. 이 대상관계 이론은 따로 이제 이론을 이제 배우실 때 자세하게 배우시겠습니다. 신선의 시기, 그래서 15개월에서 22개월의 유아는 세상이 더 이상 자기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끼며 언어 소통을 하고, 네, 그리고 양육자는 그림자 노릇을 한다. 양육자는 졸졸졸 따라다니죠. 네, 정말 아기가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양육자는 졸졸졸졸 따라다녀서 아이를 보호를 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죠. 네, 이때가 친선의 시기. 말러의 이론은 대상관계 놀이치료 이론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애기들은 애착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애착을 형성한 우리 엄마가 안정 애착을 나하고 같이 이렇게 형성했는지, 불안정 애착, 회피 애착인지 저항 애착인지, 아니면 회피와 저항이 다 플러스된 애착을 형성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내적 작동 모델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일반화돼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화시킨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엄마는 나를 거부하는 존재야. 그러면 세상 사람한테도 그렇게, 내 친구도
네, 누구를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내적 작동 모델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사회성이라든지 또 지적인 그런 인지적인 발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정서 발달,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아이가 갖춰야 될 그 발달의 부분에서 이렇게 내적 작동 모델이 한번 이렇게 잘못 형성이 되면 이것이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상관계 놀이 치료 이론으로 이렇게 발달을 했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분석 놀이치료에서는 이제 인간관이 프로이드가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고 생물학적 본능과 무의식적 추동에 의해서 지배되는 수동적 존재라고 보는 결정론적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서 정신결정론, 무의식적 동기, 성적 에너지 뭐 이런 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인간의 본능적 성적 에너지가 사고와 행동의 동기가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격의 구조는 원본능과 자아와 초자, 아까 설명드렸죠. PPT 34쪽을 보시면 원초와는 쾌락 원리를 따라요. 이드는, 그 다음에 자아, 에고는 현실 원리를 따르고요. 그리고 표자는 도덕 원리를 따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멍글 거, 그리고 자아는 잘 정돈된 응접실 같은 게 우리의 자아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잘 정돈된 응접실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나요? 정말 이 본능이 발달한 사람은 잘 먹고 잘 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유쾌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현실 원리를 잘 이렇게 해서 정말 실수 안 하고 사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초자가 또 엄청 발달해가지고 정말 저 사람은 절대 실수할 사람이 아니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죠. 그래서 이 본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즐겁게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자아가 발달한 사람은 아주 조용한 편이고, 그리고 자로나 불어나 치우치지 않고 사는 부류에 속하죠. 그 다음에 효자가 발달한 사람들은 도덕권자처럼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나에게 어느 쪽으로 보완해야 될 것인가. 초자가 발달한 사람들은요, 너무 경직돼 있어서 잘 놀지도 못해요. 그리고 늘 강박적으로 움직여요. 절대 나는 실수하면 안 돼. 그리고 레포트 길 철저하게 지키죠. 이런 게, 그래서 세상에서는 굉장히 이제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본인이 즐거움이 돌 줄을 모르니까 이래서,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내가 발달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기본 개념에서 이제 보면 정신분석 놀이치료에서는 리비도는 성충동, 아니면 또 정신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정신 또는 이제 성충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몸에서 태어나서 이제 계속 옮겨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면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프로이드는 이렇게 성격 발달을 5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강기로 가볼까요? 입을 통해서 충동을 만족시켜요. 애기들은요, 태어나서 신기하게도 젖을 빨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때 이제 과잉이라든지 과소로 이렇게 충족했을 때 손가락을 빨다든지, 과음, 과식, 과도 흡연, 수다 떨기, 지나친 언쟁,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행동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항문기로 가면, 항문기에서는 이제 성적 그런 어떤 쾌락의 그런 이제 이것이 항문 근육으로 가죠.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 불수의근육이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을 못해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하죠. 그러다가 이제 두 살 이때쯤 되면 이제
이제 자기 쉬마려고 표현하잖아요. 응가도 표현하고 이러면서 이제 근육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이 근육이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러면서 배변 훈련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변 훈련을 갖다가 너무 정말 무섭게 시키면 초자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제 그 애가 어른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너무 이제 강박적인 욕구가 질서도 아주 철저하고 그리고 너무 청결하고 그리고 또 구두쇠라든지 또 지저분한 성격이 되기도 하고 낭비병. 이 지저분한 성격이라든지 낭비병 이거는요 너무 아이를 갖다가 그 배변 훈련을 할 때가 됐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과잉과 과소 충족 이거는 아니고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무섭게 일찌감치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쉬쉬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강박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 때 되면 알아서 지가 가리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아이가 너무 제때 이제 이런 거를 초자가 발달하는 그 시기에 이제 지저분한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낭비벽이 되는 이런 성격도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남궁기로 가요. 자기 성기를 통해서 성적 쾌락을 얻어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이제 자기 고추를 만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성 부모에게 이제 끌리죠. 이때가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시기니까 우리 엄마 너무 좋아. 나는 우리 엄마랑 결혼할 거야. 아, 나는 우리 아빠가 너무 좋아. 우리 아빠랑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있네. 이미 우리 아빠는 결혼했네.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가 결혼했네. 예.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동성 부모에게 경쟁과 질투를 느끼면서 보니까 남자애들은 이제 우리 아빠가 엄청나게 크고 내가 이런 마음을 계속 그 경쟁과 질투를 가지고 아빠를 갖다가 밀어내고 그러면 우리 아빠가 내 고추를 거세할지도 몰라. 이런 불안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빠가 동일시, 동일시를 하면서 아빠에게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걸 아빠 거를 갖다가 배우고 그러면서 심리적 갈등을 해소를 해서 잘 해소를 한 아이들은 건강하게 이제 남자 아이로서의 이제 그런 성격적인 기능을 잘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여자 아이들 보면 엘렉트라 콤플렉스 남근을 선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비판받는 이제 이론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순박해 보이지만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잘 해결이 안 된 아이들은 방종이라든지 경박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잠복기로 가보겠습니다. 성적 욕구가 이제 쑥 들어가 버려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이제 아동기 있죠. 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 청소년 사춘기 그때까지 우정과 호기심, 운동, 성적 욕망을 이렇게 억압해가지고 평온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양한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사회적 기술을 익히죠. 그래서 이때가 또래 집단에 수용되고 그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선생님한테 칭찬도 많이 듣고 이럴 때 아이는 유능감을 발달시키면서 성장을 하죠. 학교 교육, 사회적 기술, 사회적 도덕적 가치 습득하고요. 동성, 또래 집단과 관계 확립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보통 보면 초등학교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2학년쯤 되면 애들이 엄마한테서 전화가 많이 와요. 애가 그 다음에 학원을 가야 되는데 안 온대요.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해보면요. 학교에서 끝나고 친구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제 책가방 메고 친구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끌려서 가는. 사회성이 이때부터 아주 많이 발달하는 것을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성기기.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2차 성징이 이제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성적인 어떤 심리성적인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이성을 향해서 그래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때로 이제 경향이 발달하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성적 관심과 행동이 시작된다. 그래서 성적 에너지가 이제 분출되고 성적 충동이 무의식에서 이제 의식 세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신체적인 변화가 따르죠. 그래서 원초와 초자 간의 갈등과 혼란,
본능이 계속 치고 올라와요. 그런데 초자는 안 되죠. 네.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성적 충동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 성적 충동을 실제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균형이 안 맞은, 계속 충동은 올라오는데 초자가 계속 누르고 자아가 자꾸 현실 원리에 의해서 이걸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자살과 비행, 정신적 이상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이걸 조종하면서 이 사회가 수용하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자아가 발달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는, 네, 이 프로이드가 말한 이 5단계의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이 발달 과정에서 마치 강을 헤엄쳐서 건너가다가 수초가 내 발을 묶었어요. 수초가 발이 수초에 이제 걸려가지고 이걸 빼려고 엄청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제대로 풀어주지 않았을 때 이 아이는 거기서 발달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는 이렇게 아이의 발목을 갖다가 이제 묶어버린, 감고 있는 이것을 이제 발달이 멈춰버린 그 지점부터 수초를 풀어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심리치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거예요. 네. 정신병리를 뭐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느냐, 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3쪽입니다. 유아의 정신내적 구조의 각 기능으로부터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발달 가업을 위해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하다. 네, 이런 애들이 꽤 있죠. 그리고 추동 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방어로 인해서 자아의 기능이 무력해지고 그 영향력이 제한되는 경우, 세 번째가 자아 기능이 순조롭게 전개되는데 방해물인 고도의 불안, 그리고 리비도가 고착돼서 더 이상의 심리성적 발달이 어려울 때, 네, 이게 4번째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추동이나 자아의 영역에서 퇴행이 있을 때, 네, 퇴행과 회피, 퇴행, 네, 우리는 이제 힘들 때는 자기가 가장 편안한 그 시절로 이렇게 퇴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애들이 이제 퇴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생이 태어났는데 오줌을 싼다. 네, 그래서 기저귀를 다시 채우게 되는 상황이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텐데, 이게 심할 때죠. 그리고 6번째, 생산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심한 공격성, 그리고 억압. 네, 이것이 이럴 때 이제 정신병리를 보고 치료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정신분석의 이제 놀이치료에서 환자에게 변하고자 하는 확실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 2번째가 환자는 치료사에게 전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3번째는 자유연상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정신분석에서 정신분석 성인 상담에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인데, 아이들은 말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문제는 우리 엄마가 자꾸 야단치는 게 싫긴 하지만 이게 문제라고 생각 못하죠. 2번째, 전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상대방한테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갖다 어릴 때 엄청 나를 학대를 했다. 그러면 네, 그 상담자에게 그걸 전이 감정을 느끼면서 마치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나를 갖다가 학대하는 사람처럼 느껴져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신분석에는 이 전이가 활성화될 때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현상의 과정. 애기들이 무슨 지금 생각나는 거 지금 가만히 누워서 떠오르는 거 이야기 없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하고 다르게 아이들은 장난감을 매개물로서 놀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기본지 개념과 특징에서는 치료사가 아동과 놀이로 접촉하면서 라포를 형성하고, 치료사가 아동 놀이를 관찰하여서 아동의 내적 세계 및 심리 기능 정보를 얻어서 해석의 자료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죠. 그리고 3번째는 놀이는 아동과 분석가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물이다. 예,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다 나왔습니다.
대상과 목표예요. 그리고 아동의 발달 수준과 병리를 보면 정신분석의 대상이 되는 증상은 공포, 강박, 사회적 철회, 불안장애와 같은 신경증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자아 혼란이나 자아 발달의 결함, 일탈, 또 경계선 상태에 있는 아동들에게 이제 관심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정신분석이. 그리고 또 이 정신분석 놀이치료가 경계선 및 정신 이상적 기능 수준의 아동이라든지 만성 질병, 학습 장애와 같은 스스로 한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돕는 데도 이제 유용하게 적용됐고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아동이 자신과 가족에게 애착이 이제 생기도록 도와주면서 자기 혐오나 자기애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데도 이제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치료의 목표는 최적의 발달을 육성하기 위해서 성격 구조와 그 기능들을 갖다 발달시키고 교정하는 거. 네. 그 다음에는 정상 발달의 재개를 돕기 위해서 정신에너지의 주요한 자원들을 묶어놓고 있는 정지 아니면 고착, 그리고 퇴행, 방어적인 조작 등의 병인을 탐색하고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제가 1학년 때 만난 아이가 4학년 될 때까지 그 아이를 놀이치료를 했는데, 이 아이는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학대를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내적 어떤 그 표상을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가족 안에서의 다 그 이미지를 표상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엄마에 대한 표상, 아버지에 대한 표상, 우리 언니, 오빠, 동생에 대한 인물에 대한 표상이 있는데, 이 아이는 늘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러다 보니까 내적 표상이, 다른 사람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눈빛만 조금 이상하게 본인이 느끼는 거잖아요. 주관적으로 느끼면 애는 이제 폭발. 그때 집에서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했지만 이 만만한 친구들한테 이걸 다 이제 쏟아 놓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 아이가 한번 폭발하면 학교 수업이 제대로 안 돼요. 울고 소리치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보통 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수업권이 침해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다른 교실로 데리고 가려고 해도 말도 안 듣죠. 결국은 부모님이 와서 이제 애를 데려가든지 아니면 다른 교실로 데려가서 가라앉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수업을 하든지 아니면 집으로 데려가든지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늘 이제 엄마는 불안하죠. 예, 근데 이 아이한테 놀이실에서 가끔씩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살짝 건드리면 아이는요, 그걸 갖다가 회피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네. 이제 그러면서 계속 놀이를 했지요. 네, 치료 기법에서는 가급적 실내 장식이 단순하고, 그리고 이제 변동이 그 놀이실이 이제 크게 변화가 없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도구들이 이제 전부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이제 설치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놀이에 필요한 것은 다 준비가 돼 있어야지 됩니다. 네, 그리고 기법으로는 정신분석에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해석을 하는 거, 놀이에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치료사는 이제 아동의 놀이를 관찰해서 다양한 해석적 힌트를 얻어내고, 근데 이 힌트를 얻어내는 건 이 아이의 발달사를 갖다가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거를 보고 치료사가 얘는 이런 어떠한 문제를 이걸 보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왔구나. 이거를 이제 알고 내가 어떻게 치료를 개입을 할지에 대한 걸 결정을 하고 치료 목표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사가 아동의 놀이를 관찰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석은 아이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같은 행동이지만. 네, 아동의 내적 외적 생활사의 역동적인 윤곽을 보여주는 아동의 이제 행동을 갖다 참여 관찰자, 지지자이기도 하지만 참여 관찰자로, 그 다음에 적당한 시기의 치료사는 아동에게 재구성한 치료적 해석을 해준다. 네, 그래서 치료적 해석을 하면서 네가 그 악어를 갖다가 막
꼬리를 자르고 발로 차고 눈을 찌르고 하는 거 보니까 누군가가 혹시 네가 막 힘이 엄청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오, 우리 땡땡이 정말 힘이 많이 생겼구나. 오, 네가 악어를 갖다 이길 수 있어? 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이기겠는걸?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에게 생긴 내적인 힘을 갖다가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패턴 제시. 치료사는 이제 세션에서 아동 놀이 자료에서 관찰된 형태를 확인하고 분류하면서 초기 1시간의 세션에서 아동이 나타나는 자료에서 관찰되는 양식. 요것에 이제 해석에 유용한 정보들을 갖다가 이제 아동에게 거의 놀이 치료에서 첫 번째 타임, 두 번째 타임, 대부분의 첫 번째 타임에서 아이의 그 문제점, 지금 현재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증상들이 거의 그 초기에 다 그 문제점이 놀이에서 드러난다고 해요. 예. 해석의 전달에서는 단순 역동 해석, 일반화된 역동 해석, 네, 이런 이제 발생 원인적인 해석 여러 가지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은요 놀이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라는 걸로 단서를 이렇게 붙이면서 해서 아이가 직접 자기한테 이렇게 확 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관계적 맥락에서 해석을 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놀다 보니까 너는 이럴 때가 있어. 그거 혹시 이제 아빠하고 상호작용해서 해결된 저기 뭔가 분노가 있었는데 그거 선생님한테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직접 해석. 근데 이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정말 친해질 때까지는 계속 놀이를 관찰하고 평가를 하고 이러고 나서 이제 아이하고 해석을 전달했을 때 혹시 선생님이 잘못 전달하더라도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그걸 선생님 그게 아니고 이거였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이 마음도 이제 좀 선생님하고 서로 이렇게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되고 친밀감 느끼고 그리고 함께 같이 놀아주는 그 놀이 시간이 즐겁고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이제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럴 때 이제 아이에게 혹시라도 선생님의 해석을 잘못 해석을 하더라도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고 또 아니면 본인이 그렇다고 이제 인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거가 되는 만큼의 됐을 때 그래서 성인 상담에서는 직면을 너무 일찍 때가 안 됐을 때면 그 상담은 깨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치료 과정에서는 도입이 있죠. 그리고 부정적 이제 첫째 도입에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사정과 평가인데 그 아동에 대한 그 개입을 위해서 치료선 아동의 성격 구조, 현재 기능 수준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각 성격 구조가 발달되어 있는 수준, 그 5가지 발달된 데서 어떤 이제 발달 수준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비구조화나 반구조화 놀이 세션을 진행하는데 이제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비구조화 전혀 이제 구조화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아이를 놀게 하고 어떤 때는 세팅을 이렇게 미리 해놓고 오늘은 이 가족 얘가 가족에 대해서 어떤 거를 가지고 있고 그 제일 또 이미지를 그러니까 나쁘게 가지고 있는 게 누구인지를 알고 싶을 때 인형을 갖다가 따로 준비를 해서 여기에서 아빠 같은 사람 한번 골라봐라. 엄마 같은 사람 골라봐라. 엄마 같은 이미지를 골라봐라. 이렇게 이제 구조화를 해서 아이를 이제 놀이에 들어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부모와 치료사 간의 치료의 필요성을 나눠야 되겠죠. 부모들은 거의 정말 노력을 많이 하다가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할 것인지, 뭐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40분 치료하면서 20분은 어머니 상담을 할 것인지,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단은 몇 회기까지 한 30회기를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정하고요. 그리고 약속 일정을 잡고 뭐 제일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요일이 언제고 몇 시에 올 수 있는지 뭐 그리고 또 뭐 혹시 이제 결석했을 때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수 미리 이제 24시간 안에 미리 연락을 해달라. 아니면 또 혹시 늦을 경우에는 최소한 10분 전에는 연락을 달라.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는 놀이치료로 데려오는 사람들은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아이와 관계가 잘 형성됐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그 놀이치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부모님과 선생님과 세 관계가 다 이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부정적 반응의 표출, 여기에서 저항과 이제 저항도 있고요. 전반적인 침묵 그리고 격렬한 주제들을 회피하고 또 놀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본인이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 놀이를 거부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사 선생님을 방에다 가둬버리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기는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사 선생님을 갖다가 자기가 분노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죠. 네. 아동이 평소에 경찰이나 의사 등 권위적 대상에게 공포심을 갖는 경우, 네, 이런 경우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이제 무섭잖아요. 그리고 경찰 보면 또 잡아간다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어떤 얘기를 듣고 이제 무서워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치료자에게도 같은 권위자로 느껴져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료자는 아동의 이제 예측 불허적인 행동, 그리고 강렬한 감정 반응, 자기중심성, 그리고 무의식적 소망, 네, 이런 것들을 제한 없이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죠. 네, 얘가 말을 갖다가 정말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자를 향해서 이제 공격을 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순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훈수. 이 과정은 특정한 갈등을 추적하거나 또는 하나의 갈등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책이든 간에 다양하게 위장되어 있는 동일한 갈등이나 상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해석, 네, 해석이든 또 그 어떤 맥락이든 네, 상황이든 간에 이제 적절한 해석들을 갖다가 정교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적절하게 해석을 해서 하고 확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훈숙 작업은 해석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그 치료자의 인식,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좌우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올바른 해석에 뒤따르는 진전을 공고하고 통합하는 것으로서